예,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제가 지금 그 제작진에다가 한번 보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진 좀 예쁜 거 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그 박 이사님 말씀하신 그 종목 이런 거, 그 중국에서 하는 거 맞고요. 지금 그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있으면 지금 속지 마시고, 하여튼 뭐 제 것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냥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통하지 않는 거는 다 사기다. 또 정식 루트 아닌 건 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네. 예, 오늘 준비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네. 예. 뭐 제가 저거 다 했으면 지금 부자 될게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목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올해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던 것하고 상식과 너무 달랐던 것들이 많아서인데요. 이건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온대.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주식시장은 하락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맞았었죠. 그리고 되게 유용했었고, 근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행지수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왜 내려갔지? 요 구체적으로 뜯어본 건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개. 여기 마이너스 0.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요 세 가지가 끌어내렸는데 위에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생기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예외 사례라고 이걸 만드신 분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거를 학위를 받으신 분이 그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네. 이번에 아니야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미 가짜 시그널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ISM 오더 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뉴 오더. 그런데 보세요. 왜 달랐나? 요거 한번 보면 답이 나오죠. 올해 시장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느낌으로 보면 AI 이런 거 신기술을 통해서 빅테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 지수가 연관이 없죠. 예.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펩 리스라고 그래서 펩이 공장이고 리스가 없다는 뜻이니까 공장이 없는 애들,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 아닌 애들이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제조업 관련해서 지표가 마이너스 나서 이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와는 무관한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좀 이제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읽기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시장이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앞으로도 경기 선행 지수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만 속속들이 하나씩 뜯어보고 이 뜯어본 것 가운데서 과연 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일단 최근에 이게 유의성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태풍을 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예. 워낙 한국의 경제가 중국에 이렇게 많이 종속이 돼 있다 보니 중국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이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양턱 깎기가 시작돼. 그래서 신흥국들이 어려워지고 신흥국들이 거덜나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거덜나고 있죠. 신흥국 중에서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 재미있는 건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구 위안 얘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전 같으면 중국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외국인들이 한국부터 돈을 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즘 한국에 제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 한국 주식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려워? 그래? 그럼 한국을 사볼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에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 기침하면 중국을 빼버린 거죠. 그죠? 너 꺼져. 딱 그러는 거고 한국 사면 되겠네. 이게 예전에는 같은 신흥국으로 묶여서 그만큼 이건 뭐냐면 모든 그동안의 신흥국 경제권이 중국을 중심으로 뭔가 형성이 됐었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요걸 구체적으로 반영한 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 매력도 지수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6위예요. 원래 저희가 제일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홍콩이나 이런 국가들보다 더 좋아졌어요. 결국 이유도 뭐냐면 중국과 이제는 별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좀 결별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유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중국이 대단히 어려워지면 한국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사망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다. 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뭔가 달리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네.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중국행 수출이 줄어들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오른 기업들 보면 미국의 수출 늘어나는 기업만 올랐고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부진을 면치지 못했던 게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미국도 똑같은데요. 그래? 나이키라는 기업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미국에서 나름대로 최근에 투자가 열풍이다라고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거의 차트가 CFD 차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올라와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걸 변화라고 부르죠.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 전부 빠지거나 전부 오르거나 그런 양상들인데 올해는 수혜와 피해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으면 중국 관련주만 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걸 찾으면 된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잘못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금리 오르면 성장주가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요 파란 게 미국제 10년물이고 예. 빨간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도 나스닥에 성장주가 많으니 자, 그러면 금리 오를 때 90년대 후반 금리 오를 때 나스닥 많이 오른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요때 보세요. 미국의 금리 오를 때 나스닥 오른 거 보이시나요? 금리가 내려도 오르네요. 요때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요때 또 오르니까 같이 오르고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례를 더 많이 뒤져보면 금리 오를 때 성장주가 오른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통계학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성장주 금리 오를 때 성장주가 더 오르는 게 맞습니다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그렇고 조금 이제 인식이 좀 뭔가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성장주 중에서 흔히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조달 금리가 높아지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힘든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절대 금리 자체가 높은 고금리 상황일 때는 성장주가 아니라 시장 자체 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그 미국에서 최근에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고 다른 것들은 안 오른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기술주가 많이 올랐으니 가격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성장주여서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금리가 오를 때 성장주가 안 된다라는 잘못된 편견은 버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상식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기술주들이 자금 조달하고 뭐 그럴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성장주가 더 오른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요건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999년대만 하더라도 그 성장주들이 돈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돈이 많은 애들이 빅테크잖아요. 아하. 이것도 바뀐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현금 보유 제일 많은 거 보면 전부 다 성장주 기업들이에요. 어이없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돈은 제일 많아요. 애플이 제일 많을 거고 엔비디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오르면 빚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건데 얘들은 이 돈 가지고 뭐 자사주도 사고 아니면 은행에 넣어놔도 돈을 벌기 때문에 달라진 거라고 보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특히 이 플랫폼이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관련 기업들이 독점화되는 거잖아요. 독점화되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다 보니 사실 금리가 무관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뭔가 하나가 해서 이게 딱 법칙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야.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볼 때, 미국 경제를 볼 때 대부분 소비 지표들을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40년 만에 투자 경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IRA법이라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투자 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장률을 할 때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수출 마이너스 수입으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빼놓고는 지금 투자 중심인데 그 투자는 누가 돈을 쓰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거죠. 예? 그래서 투자를 유발하죠. 그러니 자 앞으로 나올 지표 중에서 야 개인들이 저축이 떨어졌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개인이 저축이 감소해서 그래서 소비가 둔화될 거대. 그럼 지수가 빠질 거다라고 잘못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정부가 돈 쓰는데 개인의 지출이 줄어드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럴 수는 있죠. 그래서 개인이 돈 쓰는 주식들은 빠질 수 있죠. 월마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건 빠질 수 있죠. 디즈니.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경기가 둔화되면 투자는 이자율의 역함수죠. 이자율이 싸지면 투자는 더 활발해집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는데 당연히 이자가 낮을수록 국채를 발행하기가 더 유리하고 예. 또는 국채를 통해서 빚을 정부가 냈었을 때 정부의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 더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현재 시장이 이게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고 미국인들의 저축이 소진이 되면 소비 감소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는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수혜와 피해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비주는 조금 주가가 부진할 거고 대신에 소비는 더 활발해질 것이니 그 소비 관련 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래서 그게 지수가 빡쓴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2010년대 지수가 박스 피었었을 때도 예. 중국의 소비가 대단히 있었을 때 중국 소비 관련주는 20배씩 올라댈 때 그때 철강 조선주는 마이너스 50에서 80%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옆으로 친 것처럼 보여요. 그 시장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지수가 되네 안 되네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미국이 무엇으로 움직이지? 미국 자체가 지금 정부 지출로 움직이고 투자 중심인데 자꾸 소비 지표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불편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 관련주는 좀 피하십시오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오히려 투자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들도 부각을 시켜주셔서 예. 균형적인 시각을 저는 유비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이것 때문에 올해 한국 기업들이 다 미국의 투자 수혜 기업들이에요. 배터리, 조선, 송배전 다 투자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조금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엄청난 침체만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오히려 얘들을 대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알던 미국이 70%가 소비니까 너무 소비에 빗대서 시장을 또는 우리가 알고는 경제를 잃는 이런 잘못된 오류는 이제는 제가 볼 땐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앞서 그 지위도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DHI는 뭐 하는 회사예요? DR 호튼이라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산 그 주택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좋아질 거라고 보시고 주식을 매입하셨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분석 하나 나오는 것 중에서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오피스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피스가 어려워진 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근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따른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가 많아졌으니 당연히 오피스와 관련된 위웍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주가가 거덜이 났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를 할까요?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보시는 것처럼 크루즈입니다. 예? 이게 로열 캐러비안이라는 건데 주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네. 어디서 근무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얘들이 여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크루즈에서 예, 크루즈에서? 크루즈에서 거기서 배 타고 나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언더스탠딩에서 이제 서병수 연구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지만 저도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지만 얘네들이 스타링크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배에서 빵빵하게 인터넷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다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변하니까 명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사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경기가 정말 너무 부진해서 했다라면 다 안 되겠지만 경기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근무 형태가 바뀐 거다라고 보면 분명히 어떤 애는 수혜일 거고 어떤 애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마이너스인 걸 피해야 될 거고
플러스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일률적으로 지수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네. 올해 시장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가 되게 특이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또 보시죠. 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채 수익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처음이랍니다. 자, 채권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없는 사례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학적 통계를 많이 활용했을 텐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통계는 100% 다 틀렸습니다. 그 어떤 통계도 유의성 있는 게 굉장히 드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만 헤지펀드들이 올해 220조 원의 대규모 손실을 내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이러니까 지금 될 수 있겠지.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부분의 석학분들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분들이 올해 미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예. 그러니 당연히 채권을 매수를 했었을 건데 거덜이 난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레리 서머스 미국 이 전 재무장관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 원래 제일 경기 침체 많이 오셨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틀 전에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죠? 드디어 항복을 하셨다. 자, 이런 분들조차도 시장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예외적인 사례였던 거죠. 저분이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하셨던 제일 거죠. 하셨고,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제일 강하게 그건 했죠. 제일 잘 맞추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보신 분이셨는데 예. 거기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당신께서도 스스로 내가 잘못 봤어라고 이틀 전인가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뒤입니다. 지금 그 이번에 엄청난 수익의 그 손실을 봤던 헤지펀드들이 다시 미 국채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거다라고 해서 그 더 오를 거다라는 베팅을 역대 사상 최고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은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야, 쟤들 저러다가 미국 경기 약간 여기서 둔화되면 거덜날 텐데. 그래가지고 보시면 31일 공개된 보고서,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 활용한 이른바 베이시스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볼 땐 조만간 헤지 펀드도 또 한번 피바다 나올 것 같은데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지금 재무부는 그렇게 아닐 것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은데라는 그렇게 보고 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게 싫은 거고 싫은 거죠. 국채 찍어야 싫은 되니까. 거죠. 예. 그리고 분명히 제롬 파월 의장도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제약적으로 높은데 그럼 왜 중립금리 안 올리니 했더니 지연 효과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예. 이분의 말 의미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봐. 이 금리 높은 이 수준이면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그분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기대지 현실화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은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내려갈 거고 경기가 침체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반대로 그것도 역대 최고 규모를 베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 입장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한쪽은 사단이 나겠구나. 채권 시장에서 그거는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요게 이분들이 틀리다면 미국의 헤지펀드가 틀린다라면 국채 금리는 단기간에 급락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손절매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뭐 올라갈 거다. 그 여기서 안 내려올 거다 얘기하는 것도 이걸 보면 또 야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우린 유연하게 얘들이 이렇게 했고 얘들이 올해 내내 거덜난 애들인데 한 번 사람이 꼬이면 계속 꼬이거든요. 근데 또 이구동성으로 또 이렇게 함성 최고치로 간 게 이게 맞나?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린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에는 맞는 거잖아요. 금리가 지금은 좋죠.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베팅하니까 더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과매수 베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흔들린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잡음이었었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무조건 질 거야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럼 지금까지 진행했던 투자와 관련된 건 바이든 정부가 한 건데 예. 혹시 공화당으로 바뀌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투자가 조금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들이 그린 쪽 투자 뭐 이런 거 불안하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바이든이 될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바이든보다 나은 선택이래요.
이분이 참 인기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특히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지만 의외로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사람의 되게 그 역할이 컸다.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은 보고 계시지 않나. 그렇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변수는 확실히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드리죠. 이제 출연자분이 이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렸고요. 자, 권력의 이동인데 우리는 예전에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장을 했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그램이 굉장히 유용한 변수들이 되면서 시장의 종목들이나 아니면 변수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유용한 우리 텔레그램 또 유튜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뭐 그분들이 좋은 분석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빠르죠. 그리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그분들만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집단화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개별주 중심으로 보시면 너무 변동이 크지 않나요?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계십니다. 야, 이게 진짜 정신병 걸릴 정도겠다라고 변동이 많이 커졌어요. 모든 종목들이. 개별주도 대형주도 할 거 없이 뭐 요즘 뭐 로봇 테마도 그렇고 아니면 뭐 AI 테마도 그렇고 와 진짜 뭐 대단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게 사실 이런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자 분석은 되게 좋습니다. 뭐 좋고 훌륭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서로 돌려보겠죠. 그러면서 집단화되면서 이런 어떤 그 빈번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변동성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있죠.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주도력이 있는 사람들 예. 얼마나 근데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 혹시 뒤늦게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많이 올라갈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변동성에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대단한 것 같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라고 하면은 뭐 그 변동성을 무시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변동성을 통해서 추세 매매를 하시겠다라면 사실상 자제하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이 허락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장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많이 따져보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뭐 금리 오르면 성장주 안 된대 주식이 사계절이 있대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 실적 가지고 올라오는데 무슨 사계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 보시고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식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색다르기도 그럼요. 하면서도 이게 실제로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령관직을 내려놓고 그 불법 리딩방 사칭방 방검대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예, 장 시작할 시간이 돼서 이선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